손에 뭘 들고 하려니까 약간 좀 부담스럽네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시고 이렇게 지내왔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 모두 없이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잠깐만 모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앞서서 이인원 회장님께서도 이러저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이인원 회장님, 그다음에 홍순 대표이사님, 그리고 최영석 발행인님, 그리고 이런 좋은 어떤 공간을 제공해주신 조순계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반을 통해서 이인원 회장님이 최진석 교수님이 이 한평에 학교를 차리셔서 이 어떤 교육을 하시는데 실제 중요한 건 사람이 욕망과 의지를 가져야지만이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 똑똑하죠?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저 똑똑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실은 저 내려오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송정리역에 내렸는데 사실은 거기서 한 차로 20분만 가면은 제 고향이거든요. 어린 시절 살았다. 그래서 되게 반갑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에서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어떤 이 욕망과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실제 에듀테크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이 테크놀로지와 교육의 어떤 결합,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교육의 어떤 질적 발전을 위해서니까 두 부분들을 결합해 나가기 위한 테크놀로지 부분은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인식, 의지, 그리고 제도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중요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들을 전제로 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에듀테크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로는 그 전환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고민이나 내지는 도움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들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로 하이얼 에듀케이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듀테크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이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강의를 온라인으로 옮겨놓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한들을 갖다가 없애고 어떤 새로운 어떤 단계들을 만들어 갔다는 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재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무한 복제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데 실상 이런 부분들은 오프라인을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이전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어떤 코비드19를 지나가면서 실제 이 양상들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학교에서 또 수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단순하게 기존에 어떤 동영상계를 틀어주던 거에서 어떤 줌이나 이런 걸 활용하니까 실시간 수업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동원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한 토론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차원으로 확장돼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 어떤 교육에서 어떤 새로운 생태계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어서 전통적인 어떤 이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새로운 단계의 어떤 에듀테크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분야들에서 바로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 가장 일반적인 단계를 디지타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오프라인으로 존재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존재하는 어떤 데이터 자료들을 갖다가 디지털화 시키는 그래서 그걸 활용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많이 겪어봤던 CD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일 것 같습니다. CD롬으로 우리 구워서 여기저기 돌려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나갔던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디지타이제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컨버전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됐던 데이터들이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어떤 기술과 결합해서니까 서비스하는 단계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통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전송해 나간다거나 네트워킹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디지털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화. 기존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닝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나 교육에서 어떤 그러니까 그 이 디지털의 진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단계들에까지 진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좀 다른 차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환경, 그다음에 활동의 영역, 교육의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화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나 콘텐츠나 시스템을 기반해서 재구성된다는 의미를 말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생태계가 바뀐다는 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어떤 총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우리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사고하고 있어. 왜? 우리도 교육 과정에 기술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을 도입해서니까 새로운 어떤 교육들을 시도하고 있어. 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어쩌면 사실 그거니까 두 번째 단계까지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상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기반화에서니까 새로운 가치들을 가지고 그런 분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니까 또 다른 것들이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은 경험들 그리고 좀 실질적인 어떤 그러니까 경험들 어쩌면 충격적인 경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그 그래프는 잘 안 보이시죠? 사실은 저도 좀 생각보다는 연식이 좀 오래돼 가는 바람에 이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컨닝 페이퍼를 준비했는데 이 컨닝 페이퍼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까 그 클라우디아 골딘이라고 하는 그 이 하버드 이 경제학 교수가 2008년도에 어떤 발표했던 어떤 자료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소위 그러니까 기술과 교육 사이의 경주. 그러니까 the race between tech and education이라고 하는 기술과 교육 사이의 경주라고 하는 어떤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아니고 여기 나온 이 파란색이 어떤 기술 테크놀로지를 뜻하는 거고 노란색이니까 교육의 어떤 발전을 뜻하는 겁니다. 어떤 시기에는 기술이 어떤 교육을 앞서서 발전을 하게 되고 어떤 시기에는 교육이 기술을 앞서서 나가게 되고 다시 그러니까 그 기술이 교육을 앞서게 되는 이런 어떤 서로가 그러니까 반복되는 과정들을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데 실상 이 그래프를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그래프를 갖다 그냥 발표한 건 아니고요. 왜 이런 그래프를 발표하게 됐냐면 역사적 과정을 추적해 보니 산업이 발전을 해서 교육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할 때 교육이 따라가지 못할 때 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해지더라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 앞에 죄송합니다. 이 앞에 나오는 여기가 언제를 뜻하는 거냐면 산업혁명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의 시기니까 굉장히 빠른 어떤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풍요로운 시기이기도 한데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가 극단적으로 심화된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시기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력한 결과로니까 교육이 산업들을 앞질러서 선도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사회적 번영이 이루어지더라는 걸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를 말합니다. 산업과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사실 그것들을 갖다가 뒷받침해 주기에는 조금 버거운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격차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여기 그러니까 실선이 지금까지의 과정을 뜻하는 것이고, 이 점선이니까 앞으로 미래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감 중 하나는 이런 교육의 격차, 산업과 나타나는 교육 격차를 급격하게 사실은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이니까 바로 우리가 교육하려고 하는 인재상, 미래의 인재상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교육은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일정 롱텀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교육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질적이고 실전적인 상황에서니까 끊임없이 교육을 진행해 나가야지만 이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표현할 다른 말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죠. 저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교육이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매진해 나가야 되고, 그거는 어떤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그다음 그 이후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러니까 평생교육 과정들이 확장돼 나가는 모델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기술이 얼마나 진화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그림은 옆에 있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그다음에 애플과 같은 이런 어떤 거대 기업들을 보는데, 실상은 이 거대 기업들의 우리 흔히 시가총액이라고 표현하죠. 사회적 가치의 크기가 한국의 GDP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 회사의 규모가. 그리고 저거 몇 개를 합치면 세계에서니까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한국을 합친 것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아까 했던 교육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서니까 산업적인 어떤 그러니까 안정화를 갖다 갖추지 않으면 불평등은 더 극심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보는 거죠. 실상은 교육의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라고 사실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후에 있어서 미래인지상이라는 건 어떤 걸 뜻하느냐? 이거는 워낙 많이 뭐 논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의견들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떤 그러니까 그 이후 그러니까 미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통하게 되면 미래에는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70%가 사라질 것이다. 그 이면에는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사라지는 직업과 새로 만드는 직업 사이에 갭이 생기게 되면 그건 파괴죠. 사실은 사회가 상당히 그러니까 위험스러운 상황들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가지셔야 되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넘어가 보게 되면 이건 이 유럽연합 이 커미션에서 발표한 어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동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력들이죠. 경제활동 인력들이 가져야 될 핵심 역량 핵심 프레임워크에 관련된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전통적인 어떤 우리가 학습되는 영역들을 뜻하는 거겠죠. 랭귀지, 언어, 그다음에 리터러시, 그다음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다음 수학,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이 파란색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강조되는 어떤 역량들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역량, 그다음에 어떤 학습 역량,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민 사회 역량,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그러니까 문화 역량, 문화적 표현력 이런 부분들을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역량들로 볼 수가 있을 건데,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의 영역들은 학교라는 공간들에서니까 굉장히 롱텀으로 사실은 학습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량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니까 이 지식맵 자체가 앞에 것과 좀 다릅니다. 지식맵이 앞에 것과 다르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습득돼야 된다는 것들이고, 이거니까 어쩌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습득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학교하고 사회,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연결해서니까 이런 것들을 습득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드러납니다. 이건 어떤 미국에서 그 제출한 학생 이번에 그러니까 학생들의 갖춰야 될 학생들한테 학습을 시켜야 될 어떤 그러니까 역량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먼저 이게 가장 기본에 깔리게 됩니다. 이 기본에 깔리는 것들은 어떤 걸 뜻하냐면 시리얼레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읽기, 쓰기, 산술, 시리얼레스라고 하는 읽기, 쓰기, 산술이라는 좀 더 전통적인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수학, 과학, 그다음에 뭐 역사, 또 뭐 윤리, 사회 이런 어떤 과목에 관련된 것들이고 이것과 대등하게 사실이니까 그 이 기본을 갖춰야 될 축으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21st century themes라 그래서 저기 21세기 어떤 그 이 학제간 그 편제라고 해야 되나요? 학제간 테마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죠. 학제간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시민사회 역량, 세계화 역량, 그다음에 건강, 환경 이런 것들에 관련되는 역량들을 뜻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량들이 원래 우리가 가졌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교과 역량과는 하위 개념이 아니라 그것과 대등한 또 다른 축을 형성하는 역량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획득해 가는 교육하고 훈련해 가는 어떤 그 이 과정이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 안의 어떤 교육으로서는 좀 더 아닌 방식으로 사실 이것들이 획득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생교육이나 내지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선 교육 이런 부분들로 그러니까 확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뭐 대학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K-12 교육에서도 그러니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학분들은 그런 어떤 요청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진로 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진로 교육은 학교의 주요한 어떤 그 이 학습 내지는 교육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학교 바깥에 있는 기관이나 지역사회나 이런 데니까 의탁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행정은 물론 학교에서 하겠죠.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체계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진로 교육을 외부에 의탁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찾아가는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주요하게 그러니까 접촉하고 있는 데가 대학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빨리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OECD 역량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단순화시켰는데요. 뭐 지식, 그다음에 그러니까 능력, 그다음에 그러니까 태도와 가치 이런 부분들이 이러저러한 어떤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러니까 역량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웰빙 사회와 그러니까 개인적 가치로서 웰빙을 뜻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로테이션 과정을 통해서니까 역량들이니까 강화되고 교육되고 훈련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역량 프레임워크들을 보면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이 첫 번째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시간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행돼 나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의미하고 있고 의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입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돼야 될 부분들이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롱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습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학습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짤막짤막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짤막짤막한 걸 통해서니까 학습을 되고 또 피드백을 받고 그걸 다시 한번 적용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는 이런 학습들이 상당히 진행돼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렇습니다. 여기 대학에서 학생들을 어떤 기업이나 내지는 어떤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 추천을 하실 때 성적표만 가지고 추천할 수 없잖아요.
그럼 추천서 쓰는데 좋은 말을 써서 추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학생에 관련돼 있는 아주 다양한 이력들이 실질적인 이력들을 갖다 우리가 자동화시켜서 다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해당하는 어떤 추천하는 기관에서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는 이 학생들 쓰는데 믿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그 점검하거나 내지는 그러니까 검증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뢰를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뭐 교수님들이 일일이 다 기록해야 되고 그걸 또 검증해야 되고 검증하는 과정 밟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발생을 할 겁니다. 실상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 뭐냐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자동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도달해 있냐가 하니까 이 에듀테크나 테크놀로지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정도로 도달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유명하다는 미네르바 대학 있잖아요. 온라인 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온라인으로만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대학보다도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가 없고 그러면서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라고 하는 미네르 대학이 그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했던 뭐 온라인으로 한다, 뭐 한다, 그다음 유명한 석학들을 불러서 한다, 그다음 세계를 떠돌아다닌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평가 시스템을 제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시스템은 게 어떤 거냐면 이 학생이니까 첫 번째 학년에 첫 번째 연도에 그러니까 1학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1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들었으니까 평가를 받았습니다. A라는 교수에서니까 이 학생이니까 B야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 그 과정에서 역량이 떨어졌거나 내지는 그러니까 성취도가 올라갔거나 이랬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 과목에 대한 평가를 재조정을 합니다. 평가를.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거 우리나라 대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가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감히 고쳐? 불가능하죠.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걸 미네르바 대학은 왜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인식과 의지의 문제라는 건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부터 깨지 않으면 쉬운 것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깨기 위해서 제도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무슨 이상한 짓을 왜 내가 평가하는 것 갖다가 남이 또 고쳐 라고 하는 것 갖다가 고치는 이런 정도였더니까 단단한 의지를 갖지 않고서 가능할까?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걸 고민하게 되는 대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전환의 어떤 사례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키워드 중심으로 이 사례들을 갖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키워드의 어떤 첫 번째를 제시한다면 상시학습과 마이크로러닝입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학습은 어떤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또는 그러니까 일정한 롱텀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는 ATD라고 하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인재교육개발협회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하나의 이론입니다. 뭐냐면 실제 학습은 물론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그러니까 어떤 사회인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겠지만 학습은 경험, 일상적인 생활에서 70%가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멘토나 코칭을 통해서 20%가 이루어지고 클래스룸 그러니까 교실 공간이나 코스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10%에 불과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니까 하나의 어떠니까 학습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그러니까 디그리드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서 제시한 것들을 보더라도 일상적으로 매일 이루어지는 학습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 있고 월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 있는데 롱텀으로 이루어지는 학습들이니까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작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그 규모나 크기들이 작다는 거죠. 비율들이. 근데 일상적으로 이루는 학습들은 동그라미 크기가 큽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효과 면들도 크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제도나 내지는 여러 가지 한계에 막혀 있는 우리나라 교육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접목돼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그 키워드는 언번들링입니다. 이 언번들링은 저기 꼭 그 이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요소에서도 그렇고 경영에서도 언번들링이니까 핫한, 굉장히 핫한, 최고로 핫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였죠? 저기 그 이 언번들링이니까 그 이 기사에서 유명해졌던 것 중 하나가 하버드 대학이 이 언번들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한번 실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핫한 키워드가 되는데, 언번들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한 시스템이나 체계 내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구조 안에서 문제들을 갖다가 다 가지고서 해결해 나가던 걸 갖다가 다 이렇게 필요한 어떤 역량 있는 분야들을 갖다 다 따로따로 맡겨서 그러니까 그걸 재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옛날에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으로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갖다 다시 재구성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질서들을 구축한다는 거죠. 이게 이 언번들링이 최근에 어떤 가장 핫한 트렌드고 생태계 구축의 원리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면 일단 관리가 힘듭니다. 일목요연하게 보여야지 관리를 할 건데 여기저기 흩어 있으니까 그 관리 포인트를 갖다 내가 어떻게 다 관리를 해? 어렵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릴 때 아까 한평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44번인가 이사를 했더라고요. 44번을. 저한테 그래서 이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사 가서 짐 풀고 묶었다 풀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똑같이 농경 정착민들의 입장에서 유목민들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런 노마들, 이 유목민들의 입장에서 농경 정착민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저 사람들은 되게 편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깝깝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깝깝하게. 변화도 없고, 한 군데 묶여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러저러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불편해 보이는데 그게 안 불편하고 익숙해져 있는.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나한테 익숙해진 거예요. 좋은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이나믹하게 그러니까 조합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거기서 또 한 발을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익숙해지면 그거 자체하고 있는 장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피곤할까요? 피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그러니까 현대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강력한 트렌드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인 사례인데, 그러니까 스킬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유명한 회사죠. 그 이 HRD 분야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톱 브랜드가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내고 있는 그러니까 퍼시피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앱이 있습니다. 이 퍼시피오라는 앱을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러닝이나 내지는 그러니까 물론 이것들이 가능한, 기존에도 가능했던 건 아니고 요즘 들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왜? 그거는 AI 기술의 발전과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수준들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내가 사실이니까 선호하는 또 내가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어떤 교육 분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 큐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 제시를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짬짬이 뭐 3분에서 5분 뭐 형태들이 어떠니까 짬짬이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들로 사실 가는 것들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요즘 많이 사용되고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연관되어 있는 걸 갖다가 다른 앱에서 끌고 와서 그러니까 보는 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이고, 나아가서는 이 스킬 소프트에서는 이걸 갖다가 하나의 배지를 발행을 합니다. 배지라고 하는 건 하나의 라이센스죠. 그리고 이 배지 부분은 특히
그 대학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에서 진행하는 이 배지가 점점 더 제가 볼 때는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이럴수록 강력해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치 그 해당하는 기업의 배지를 받으면 그 해당하는 기업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자격을 받은 것 같은 이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이 크면 클수록 그 배지가 범용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러니까 뭐 한 가지를 준비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건 구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배지를 갖다가, 왜냐하면 그걸 배지를 받으면 내 그레이드를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걸 하게 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지 부분은 특히나 그러니까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디그리드입니다. 이 디그리드는 어떤 저는 그 두 가지 측면들을 보고 싶은 건데, 하나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앞서서는 LMS에 관련돼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LXP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LXP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학습을 관리한다는 개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롱텀 어떤 베이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하니까 어떤 뭐 강의가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고 이렇게 강의를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마이크로 러닝이 진행되니까 그런 모든 관련돼 있으니까 정형화되어 있거나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갖다 다 모아서 사실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학습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실제로 구현해 나가고 있는 거고, 역으로 얘기한다면 이 LXP에 기반한 그 학생에 대한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리크루팅 과정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걸 대학이 이걸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파괴적인 어떤 힘들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굉장히 그러니까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 디그리다는 부분들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IBM이나 이런 데들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아주 다양한 형태들의 실험 나오는데, 특히 IBM은 왓슨으로 유명하죠. 저기 우리 그 이 AI 엔진 왓슨인데, 이 왓슨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역량들을 갖다가 체크하고 그것들에 맞는 어떠니까 적절한 어떠니까 학습 플랜들을 갖다 제시를 해줘서니까 역량에다 측정들을 해나가고, 그 갖다가 또 하나의 어떠니까 리포트를 내고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니까 또 훈련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구조들, 그 순환하는 구조들을 갖다가 갖춰 나가고 있는 데가 이 IBM입니다. 그 다음 뭐 마이크로 팀즈는 뭐 저희들도 협업 툴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종의 다양한 협업 방식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라는 해들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러닝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 구글 클래스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니까 많이 어떤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하게 사실은 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서 그러니까 시사점을 많이 주고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고, 또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에서 활용할 필요들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에서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줌은 아마 대부분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줌은 기존에 우리가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줌도 여러 가지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모아서니까 일종이니까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에코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는 이런 어떤 기반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좀 나가서는 아예 그러니까 그 이 교육용 그 줌 시스템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존의 어떤 이 화상 채팅 시스템은 회의용이잖아요. 엄밀하게 한다면 다중 회의용인데, 그게 학습을 하거나 내지는 어떤 컨퍼런스를 하거나 이럴 때는 좀 안 맞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그걸 갖다 교육용으로 만들고 있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 이런 화상 툴을 교육용 화상 툴을 만들고 있는 데들은 아주 다양하게 사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에덱스는 뭐 이것도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오픈 에덱스도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강의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묵크 분야에서는 가장 대규모에 앞서 있는 영역들인데, 오픈 에덱스도 이런 그 강의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단에서니까 학습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분석들, 그다음에 정형화된 데이터 분석들, 그다음에 다양한 분석들을 해나가는데, 근자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어떤 그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분석 툴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요건들을 갖췄으니까 이러이러한 걸 하고 싶어라 한다면 그것들에 맞는 맞춤형의 어떤 그러니까 어떤 분석들을 진행해 나가는 툴들도 사실은 같이 제공을 해 나가는 걸로 진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LMS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반들을 가지고서 진행해 나가고 있고 뒷부분은 아마 아시는 것들이 많을 거니까 좀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전 세계 그러니까 그 교육 시장의 규모가 지금 현재니까 이게 얼마야? 예. 얼마죠? 7조 3천억인가요? 7조 3천억 규모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고등교육 시장 내지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 고등교육 시장 규모를 갖다가 1,170조 정도 1,100조가 1,170조 달러입니다. 1,170조 달러.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1,170조 여기 나와 있는 이 1,170조 달러가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냐면 제가 앞서서 배지 이야기를 했는데 온라인에서 어떤 그 학위를 주거나 내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이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시장 규모가 1,170조입니다. 근데 저 규모가 뭘 뜻하는 거냐면 옆에 저기 그 나와 있지만 4,690조라고 하는 그 이 글귀가 있죠. 저게 세계 반도체 시장의 규모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4분의 1의 규모에 육박하는 게 바로 온라인 교육 라이센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에서 활약해 나가고 활동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도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실제 고등교육이 어떤 이번 코로나나 이런 것들을 과정을 통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압박들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기 실제 그러니까 일정 비율의 어떤 학교들이 글자가 너무 죄송합니다. 일정 비율의 학교들이 사라질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서 저기 새로운 형태들이 어떠니까 그 어떤 그 대학의 형태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어 있는 학교들이 나타날 것이고 아까 했으니까 온라인에서 라이센스 시장들이 확대돼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니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구글에서 그 새로 발표한 내용들이기도 한데 그 구글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과정을 밟으면 그러니까 학이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 들어올 때니까 그거에 되니까 그걸 베니핏을 준다. 뭐 이런 것들 해나가는데 저게 점점 더 보편화돼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게 구글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그 이 표준인 것처럼 그걸 따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돼라고 하는 것들 갖다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것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그거 있으면 대학교 졸업장 없어도 돼. 전공 안 해도 돼.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개발자들의 절반 이상이 전공자가 아닙니다. 전공자가 아니거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거나. 이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야 될 대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IBM도 마찬가지입니다. IBM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디지털 배지를 제공하고 이걸 갖다가 바깥하고 공유해서 그러니까 표준화를 사실은 계속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대목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했으니까 롱텀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디그리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런 학위들을 갖다가 나노 학위라 그래서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 그러니까 특정한 영역들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라이센스들을 제공해 나가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확대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들이니까 제도적으로 좀 돌파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사실이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라이센스나 코스웍들을 갖다가 개발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역사회하고 결합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돌파를 해 나가서니까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니까 하버드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언번들링에 관련된 건데 관여되고 있는 기업이나 외부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쁘죠? 공작새 같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입학, 그다음에 운영, 학사 운영, 그다음에 무슨 도서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니까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니까 이런 언번들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다 보시게 될 겁니다. 아리조나 주립대니까 액션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기 뭐냐면 이거에 관련된 보고서가 아마 이거 나와 있을 건데 그 보스턴 컨설팅하고 같이 해서니까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를 내서니까 익히고 있는데 실제 디지털 전환이 디지털로니까 교육의 전환이니까 어떤 효과를 갖다 내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들로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빡빡해서 급하게 사실은 달려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앞에 모두에서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되는 기술적인 진화나 이런 부분들은 꽤 이루어져 있고 실으니까 작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러니까 저런 엄청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전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뭐냐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돈 작게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거의 돈이 안 들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러저러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니까 어떤 다른 데서 컨설팅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같이 돌파해 나갈 건지를 찾으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비용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문제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렸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뭐 저기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래저래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는 꼭 한번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우리 그 조순계 총장님 나와서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그 경영혁신을 이루어왔던 이런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앞으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입장에서는 그것과는 한 발짝 떨어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전에 여기 우리 저기 학술정보원에 박혜자 원장님 와 계시는데 박혜자 원장님이 저한테 언젠가 한번 우리는 앞으로 동지적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던 걸 저는 아직도 엄중하게 사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 동지적 심정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다고 좀 감당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니요. 고맙습니다. 어디서